안녕하십니까. 덕콩맨입니다. 승강기 기능사 필기시험 일주일 완성 코스 1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인트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5배수, 7배수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 위주로 이론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 문제를 만든다든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나온 기출문제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음, 전체 과정은 일주일 완성, 하루에 7 내지 8시간 정도를 투여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몇 회독을 시청하시되 마지막 기는 이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될 정도는 1.5배속 정도로 해가지고 공부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내에서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첨언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루는 모든 문제들은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출 문제만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기출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기본 이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 기본 이론을 다루면 그 문제와 관련한 여타의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 내에서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자유자에서 찾으세요. 자유롭다, 자유전자다. 자, 물질의 구성 요소입니다. 물질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칸에 다 보기 어려우니까 그림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보는데, 전체 구조는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이것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렇게 둘로 나누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물질의 구성 요소를 봅니다. 쇠막대, 나무 토막, 물방울, 그 어떤 것이든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자 핵입니다. 이게 원자 핵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걸로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전자입니다. 원자 핵은 원칙적으로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닌 것은 중성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 핵 둘레를 도웁니다.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이 주위를 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위를. 그래서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다음, 전자 중에서 이 핵의 중심을 못 벗어나고 줄레를 도는 전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가 바로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쇠막대나 나무막대나 이런 것은 잘 이동을 안 하지만 쇠막대 같은 것은 전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일정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누가요? 자유전자가. 이 이동을 하는 애를 가리켜서 자유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전자가 전하량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 전자, 자유전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물질, 즉 전하량이 이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내용을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지하시고 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풀었습니다. 물질 속의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것을 자유전자라고 한다. 원자, 중성자, 양자, 자유전자. 아까 그림으로 본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풉니다. 물질 내에서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 이동할 수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죠. 원자가 무엇인지, 중성자가 무엇인지, 양자가 무엇인지 눈에 그림처럼 다 떠올리셔야 합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보십니다. 2번입니다. 정전작업 시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잘 몰라도 답은 보이실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근로자가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한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상급자한테 뭐합니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상급자도 보고를 받고 즉시 전기를 투입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살피지 않고 전기를 투입했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스스로 자판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 보고에 따른 이행상을 다 조치한 다음에 전원을 올려줘야 합니다. 1번 단락접지 기구를 사용하여 단락접지 맞습니다. 즉 땅으로 접지를 시켜야 만약의 경우 전기가 통할 경우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전화의 방지조치, 기존의 전기기구들에 남아있는 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방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행금지에 관한 표지판 부착, 요건 다 맞습니다. 정전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치요? 이런 조치. 단락접지 기구를 사용해서 일단은 땅으로 통하는 접지를 해야 되고요. 이 접지란 것 자체가 뭐냐면 땅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류전화 남은 그 기기 속에 있는 그 전화를 방전 조치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행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근로자가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자세히 다 풀어놨습니다. 반드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투입돼도 반드시 이러한 그 순서를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만 봅니다. 정전작업은 작업자가 스스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즉시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정기로 무연합 상태를 점검한 다음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어떻게 단락 접지하는지, 전류 전환은 어떻게 방전 조치하는지,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그래서 지문별로 전부 또 달아놨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전작업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아닌 거 4번이 정답입니다. 문 3입니다. 재해 발생 과정의 요건이 아닌 것은, 보시면 그냥 답은 보이죠. 안전한 행동을 했는데 재해가 발생할까요? 안 하겠죠. 이런 것들은 다 재해 발생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재해의 발생 과정을 한번 보시면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소, 이런 거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은 다 성정이 거친 집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기 만지거나 하면 좀 그렇죠. 유전적 요소가 거친 집안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인적 결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개인적 결함이 실제 행동에서 불안전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사고로 이어지고 그것이 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직접 원인이고 어디까지가 간접 원인이냐? 여기까지가 간접 원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직접 원인이에요.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그 이전에 있는 것은 간접적이에요. 사회적 요인, 유전적 요인, 그 전날 부부싸움을 했다, 또는 그 전날 과음을 했다. 이런 건 전부 일종의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 원인. 이것이 뭘로 이어지냐?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불안전한 상태로 이어져서 사고,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해 발생 과정의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안전한 행동이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뭐예요?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여기서 바로 뭐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고 이 사고는 바로 뭘로 이루어져요? 재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행동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재해 발생 과정의 요건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입력배관이 파손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밸브를 닫아서 카가 급격히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자,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래가 있죠, 도르래가. 여기는 이제 무게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받쳐주는 안전장치가 또 하나가 있죠, 줄이.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도르래 형식을 그렸습니다. 유압식입니다, 유압식. 여기서 뭐가 있어요? 유압식 엘리베이터라고 했죠.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생겼죠. 밀면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카가 이렇게 있다고, 밀면 올라가고,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압력을 주는 압력 배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는 여기가 파손이 됐다. 압력이 쑥 빠져나가죠.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급강하하게 되겠죠. 급강하. 그럼 이 안에 탄 사람들이 바닥으로 팍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밸브로 차단을 해줘야 돼요. 예, 급강하지 못하도록. 요 차단하는 밸브가 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럽처 밸브라고 그래요. 이 럽처라는 뜻이 뭡니까? 이 파손이란 말이에요. 파손됐을 때 막아주는 밸브. 이걸 가리켜서 럽처 밸브라고 그래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유압식 배관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해요. 여기에 사람이 타거나 물건이 실어졌거나. 예. 그런데 여기가 파손이 됐어요. 파손이 되면 바로 오일이, 유압이 이쪽으로 다 새버리겠죠. 그러면 이게 밑으로 팡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급강하를 막기 위해서 뭐 한다? 이게 파손되면 여기서 닫아주는 밸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동 폐쇄돼 버리는 거, 이게. 그리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파손되면. 이 밸브를 뭐라고 그런다? 예. 럽처 밸브라고 그런다. 럽처 밸브. 그래서 이 그림도 정지하시고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럽처 밸브는 배관이 파손됐을 때 자동 폐쇄에서 급강하를 방지하는 거고, 릴리프 밸브는요. 릴리프 밸브는 예를 들면 전체 바를 나는 100바 정도로 하겠다. 그럼 100바가 넘어지면 밸브가 열리면서 오일 관으로 토출을 시켜버려서 계속해서 100바 정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유압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압력을 방출해서 계속 일정압을 유지해 주는 거, 요걸 릴리프 밸브라고 그래요. 스톱 밸브는 점검이나 수리 등을 위해서 유로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거, 이게 스톱 밸브예요. 게이트 밸브는 일반 배관의 개폐형 밸브, 이것을 게이트 밸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입력 배관이 파손됐다. 급격히 하강하는 걸 방지하는 밸브는 럽처 밸브고, 럽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 파열, 파손 그런 말이에요. 럽처가 뭐지? 예, 파손이다. 파손될 때 막아주는 겁니다. 럽처 밸브가 되겠습니다. 10옴의 저항에서 5A의 전류가 흐른다면 전압은 얼마인가? 이 전기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식이 있어요. I는 R분의 V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 한 공식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I라는 것은 1분의 I와 같아요. 이렇게 곱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V는 이렇게 곱합니다. IR. 그래서 전부 I는 RV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파생 유형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다시 봅니다. I는 R분의 V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R은 저항이에요. 옴이에요. V는 모른다고 물어봤어요. I는 뭐예요? 이게 전류예요. 전류. 암페아. 이게 나와 있죠. 5암페아라고. 그 다음에 R은 얼마예요? 10옴이에요. 그 다음에 V는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고 그랬죠? V는 50. 그러니까 50볼트란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몇 번 돌려보시고, 이 중학교 때나 뭐 지금 다는 초등학교 다 배울 거예요. 이항공식이에요. 그래서 10옴에 저항해서 5A 전류가 한다면 전압은 얼마냐? I는 R분의 V다. 즉 전류의 세기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0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잘 모르신 분들도 자세히 따라가면서 해서 요 식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I는 R분의 V다. 거기서 V는
IR이다. 6번입니다. 근육의 경련 및 수축이 일어나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 반신불수됐다. 의지대로 안 움직여진다. 불수전류입니다. 경련 수축이 일어났고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반신불수됐다. 불수전류다. 그래서 불수전류, 마음대로 안 움직여진다. 감지전류, 찌릿찌릿하고 그런데 그렇게 뒤로 넘어질 만큼은 아니에요. 한계전류, 찌릿찌릿을 넘어서 팍 손을 뗄 정도로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한계전류예요. 불수전류는 꽉 잡았는데 떼지지도 않는다. 왜?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아서. 수축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전선을 놓지도 못할 상태. 이런 게 불수전류예요. 심실세동전류는 뭐예요? 심장 박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망에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실세동전류예요. 근육 경련 수축으로 의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불수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근육의 경련 수축이 나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 반신불수됐습니다. 불수전류입니다. 심실세동전류는 뭐예요? 심장이 멎어버릴 정도. 한계전류는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감지전류는 찌릿찌릿하지만 그냥 건들 수는 있다. 이 정도면 감지전류로 보면 됩니다. 7번입니다. 엘리베이터 제어반에 설치되는 기기가 아닌 것은? 정답은 먼저 찍으면 리미트 스위치예요. 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근무하신 분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맨 그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죠. 이 기계실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캐비넷식으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기기들이 있고, 또 이쪽에 가면은 이 도르래실이 있어요. 도르래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오르내린다 그러면 여기에 도르래로 오르내리고, 여기는 이 기판들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제어반에 설치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움직이는 이 통로에 설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이 통로에 설치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도르래로 이제 오르내리는데, 여기에 설치된 것들이 뭐냐? 이게 리미트 스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층간에, 여기가 3층이면 이 3층의 위와 밑에서 리미트 스위치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요걸 가리켜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 제어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제어반은 요 꼭대기 층에 여기에 제어반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통로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로에 뭐가 리미트 스위치가. 그래서 제어반에 설치되는 기기가 아닌 것은 뭐예요? 리미트 스위치라고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위에 제어반에는 이렇게 배선용 차단기, 전자접촉기, 제어형 개종기가 다 있어요. 캐비넷에 들어가지고. 근데 리미트 스위치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이게 카고요. 사람이 탔어요.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의 이 통로예요.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리미트 스위치가. 그래서 이게 3층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3층 출입구가 되겠죠. 여기서 위아래에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리미트 스위치가. 여기 상부 리미트 스위치, 하부 리미트 스위치 해가지고 여기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미트 스위치는 어디에 있다? 제어반, 옥상에 있는 그 제어반에 있는 게 아니라 요 통로에, 매층 통로마다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제어반에 설치되는 기기가 아닌 거, 엘리베이터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소요 전력이 가장 큰 때는?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기동할 때입니다. 기동할 때는 처음 돌리잖아요. 그래서 멈춰 있는 것도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으려는 거. 그것을 관성의 법칙을 어기고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기동할 때.
나머지도 힘은 들어가겠지만 기동할 때가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정지 상태의 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지하려는 관성을 이기고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모터가 처음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큰 기동 전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동할 때 가장 큰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외의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얼마부터 1mA? 이거 이럴 때는 mA로 있습니다. 1000분의 1A라는 얘기예요. 요게 감지전류라는 게 아까 봤죠? 그냥 찌릿찌릿할 정도다. 5에서 15mA. 이거는 이제 손을 떼야 돼요. 고통을 느끼는 한계 전류예요. 16에서 30mA. 이거 불수전류예요. 손도 제대로 안 떼져요. 말을 안 들어요.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반신불수된 거예요. 6 내지 100mA. 심장이 멎어버릴 정도예요. 이게 심실세동 전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mA까지도 어느 정도 범주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류의 감전 전류값이 100mA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심장 멎어버리는 거예요. 심심세동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은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호흡도 정지한다. 요게 100mA 정도예요. 약간의 자극을 느낀다. 감지. 상당한 고통이 온다.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 이제 다 봤죠? 10번.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의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죠. 정답은? 이런 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냥 대강 봐도 나올 수 있는 게 40% 정도는 준다. 이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정지하고 읽어보면, 나 안 배워서 모른다. 하겠어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자의 동조에게 연락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40%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40점을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조금 하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조치하고 소방서울의관에 연락하고 전문기술자에게 연락하고 이건 아니죠. 대먹임 제어에서 가장 필요한 장치는 대먹임 제어라는 게 뭡니까? 피드백 제어예요. 어떤 신호를 보냈는데 이쪽에서 완전하게 이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즉 출력과 입력 값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피드백이 오죠. 그럼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또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찌직찌직 하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즉 출력값과 입력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피드백 제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 제어 중요한 건 뭐예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대먹임 제어다. 그러면 바로 안 나와도 이거 피드백 제어구나. 그러면 입력을 했습니다. 3층으로 입력을 했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 걸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정확하게 정지하도록 여기서 눌렀으니까 3층을 눌렀으니까 뭡니까? 이제 이 제어판은 어떻게 해요? 3층이라는 신호를 보내야겠죠. 3층에 정지하라. 이렇게 입력값을 줬어요. 근데 출력은 현재 엘리베이터 위치인데 3층에 정지를 못한 상태에서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드백 값이 아직은 몇 미리를 더 올라오라 라든가 다시 이렇게 값을 주겠죠. 그러니까 목표 위치, 현재 위치 잘 비교해서 차이가 없을 때까지 모터를 제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mm 오차도 없는 그 상태에 딱 정지하게 하겠죠. 3층에서. 요것을 가리켜서 대먹임 제어 또는 피드백 제어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피드백 제어, 대먹임 제어에서 가장 필요한 장치는 입력, 3층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3층에서 제대로 값이 안 나가는 게 한 10mm의 오차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피드백 제어에서 10mm를 올리라든가 밑으로 내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3층에 그 리미트 스위치 구간으로 딱 맞춰주는 거예요. 요걸 누가 한다? 대먹임 제어 또는 피드백 제어에서 한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다.
1번이 되겠습니다. 웜기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부터 찍어놓고 말씀드릴게요. 효율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하 용량이 크고 소음과 진동이 적고 큰 감속비를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거예요. 감속비가 아주 커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웜기어가 어떤 건지. 아마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웜기어예요. 웜기어. 이 웜기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요 톱니 이빨이 있죠. 요거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마찰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한 바퀴의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 마찰 무지하게 커요. 그게 효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걸 쓰는 것은 뭐냐면 힘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좋은 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효율이 좋은 건 아니다. 근데 부하 용량이 크다는 게 힘이 좋아요. 큰 힘을 전달해요. 소음과 진동이 적어요. 비교적 운전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큰 감속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바퀴 돌 때 요거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 하나. 얼마나 힘이 좋다는 거 아시겠죠? 감속비가 좋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이 마찰이 전체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 대신 효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웜기어는 웜과 웜일이 미끄러져서 맞물리기 때문에 마찰하고 발열이 커서 효율은 낮아요. 그런데도 이걸 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큰 감속비, 부하 용량 크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멈춰놓고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웜기어의 특징, 이러한 것들 때문에 웜기어를 쓰지만 효율이 좋은 것은 아니다. 13번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정답부터 찍으면 이거예요. 카 출발 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800kg짜리 정격 무게라고 하면 900kg 사람이 더 많이 탔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해갖고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출발시켜 놓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탔다. 그래가지고 이 층간을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쯤에서 여기가 3층이에요. 2층은 여기에요. 내려가기도 전에 판단해가지고 너무 많이 탔으니까 여기서 멈춰라 해가지고 브레이크 작동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브레이크가 작동하려면 여기 출발하기 전에 작동해야 돼요. 근데 이미 출발시켜 놓고 이 중간에서 브레이크 작동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카 출발 후 과부하 감지 장치가 너무 많이 탔네요. 멈추세요.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런 것은 주 동력의 전원 공급이 차단돼서 그럼 브레이크가 멈추게 해줘야죠. 전원이 차단되니 그냥 미끄러져 내리면 뭐가 되겠어요? 예, 이런 경우는 브레이크 차단해 줘야 합니다. 제어 회로의 전원 공급이 차단했다. 바로 차단시켜 줘야 돼요. 과속 조절 조속기에서 과속이 검출됐다. 차단해서 멈추게라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 이렇게 해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출발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출발시켜놓고 층간 사이에서 그 통로 중간에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요 내용은 전부 그 내용을 풀어놓은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출발한 뒤에는 과부하 신호만 가지고 즉시 브레이크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14번입니다. 다음 중 카 실내에서 검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사람이 타는 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어반이 있습니다. 옥상에. 아파트라고 하면 옥상이죠.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제어반에서. 근데 카 실내에서, 카 실내라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3층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승강장치 그 바닥 앞부분하고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 너비, 여기 틈 너비, 이런 거는 여기에서 조정이 돼야 돼요. 도어 스위치 작동 상태, 외부와 연결한 통화 장치, 이건 전부 카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카 실내에서. 근데 전동기 주열의 절연 저항, 요거는 여기 기계실에서 하는 거예요. 기계실.
제업 안에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 주유의 절연저항은 기계실이나 제어실에서 하는 것이지 이 카실에서는 이런 거 하는 거지 이거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15번입니다. 재해 원인 분류 중 간접적 원인이 아닌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 원인, 직접 원인. 그래서 직접 원인은 주로 뭐예요?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행동 이런 것이 뭐예요? 직접 원인이라고. 뭐 간밤에 과음을 했다, 지난밤에 부부싸움을 하고 매우 다운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간접 원인이지 직접 원인은 아니에요. 신체적 원인까지도 이거 직접 원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자가지고 졸음이 와서 미칠 지경이다. 신체적 원인이죠. 근데 그게 사고로 이어지려면 불완전한 행동으로 이어진 다음에 사고가 되고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간접적 원인이에요. 신체적 원인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안전교육. 이것도 간접적 원인. 관리적 원인도 간접적 원인. 그러면 직접적 원인은 바로 불완전한 행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나중에 시험 보시면서 이거 안 가르쳐줘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가 간접 원인이고 어디까지가 직접 원인이라는 거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16번입니다) 카가 어떤 원인으로 최하층을 통과하여 피트에 도달했을 때 카의 충격을 자 다시 봅니다.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통로입니다. 여기 이제 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내려갑니다. 사람이 여기 탔습니다. 사람이. 근데 어떤 이유로 뭐 전기가 정전이 됐든 뭐였든 간에 팍 급강하를 했습니다. 이게 바닥에 이제 여기를 우리가 피트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급강을 했고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속도에 의해서 바닷가에 떨어지는 충격에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는 거예요. 여기다 뭔가 완충 장치를 해요. 이 완충기가 있어요. 완충기가. 자, 엘리베이터 급강에서 바닥으로 추락을 합니다. 여기 완충기가 있단 말이에요. 스프링으로. 그래서 그대로의 그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완충기에 일단 붙이면서 스프링 역할이 얘를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완충기가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피트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요. 완충기가.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궁금하시면 이제 관리실에 가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지하층까지 면 지하 밑에가 맨 밑에 바닥에 있어요. 완충기가. 어쨌든 우리는 정답을 골라야 하니까 카가 어떤 원인으로든 최하층을 통과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밑으로 막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 1층보다 더 밑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카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 바로 완충기다. 그림을 떠올리시고요. 17번입니다. 엘리베이터 자체 점검 기준에서 풀리실에 대한 점검으로 되는 거 틀린 거. 이 풀리실이 뭐예요? 도르래 감아 올리는 게 풀리실이에요. 거기서 뭐 해야 될까요? 요런 거 해야 돼요. 요런 거. 가부와 감지 장치는 어디에 있어요? 이건 제어실에 있어요. 제어실 또는 기계실. 여기는 출입문이 있고 조명, 점 등 바닥 개구부 낙하 방지.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풀리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르래가 이 카하고 평형 주사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사람이 타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 구조예요. 그 풀리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요 계급으로 사람 빠질 거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바닥 계급, 낙하 방지. 그다음에 여기 출입문, 여기 함부로 드나들면 큰일 나요. 이런 데 끼거나 이런 데 빠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계실 제어번하고 또 달리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명이 있죠. 여기에 문이 있죠. 여기에 바닥 개구부가 있죠.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출입문 잠금 상태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기 조명은 제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가, 바닥 개구부의 낙하방지는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가, 기계 로프 상태는 많이 닳았는가 안 닳았는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고, 그리고 카 위, 카 실내 어떤 것들이 있나. 이 카에도 요 위에도 어떤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어반도 있고, 요 내부에도 있고, 요 통로 사이에도 리미트 스위치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카 위 또는 카 하부의 하중 감지부, 로드셀, 고미 변형식 센서, 로프 장력 감지 장치, 이런 게 실제로 이게 설치되어 있고, 카 실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 닫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지하시고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자체 점검 기준에서 풀리실, 도르래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서는 뭐다? 요런 거 출입문, 그 위에 있는 조명 봤죠? 바닥 개구부 봤죠? 요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부와 감지 장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풀리실에 있는 게 아니라 기계실 또는 제어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풀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저항은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아까 했던 I는 R분의 V라는 식이 들어가게 돼요. 전압과 전류, I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압 암페어라고, 전류 암페어라고 그랬죠. 이게 전류예요. 볼트, 요거는 전압이에요. R은 오hm, 요게 저항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 말이죠. 이거 왜 이러냐 그러고 물으면 제가 할 말 없어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4, 5학년 또는 중학교 수학 시간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I는 R분의 V다. 요건 다른 말로 하면 V는 I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항 정리를 하면. 이항 정리 또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I는 1분의 I다 이렇게 보시면 요 각계표로 곱한다. 그래서 IR은 V다. 쉽게 말하면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한다. 요 관계는 비례 관계라는 건 아시겠죠? I는 R분의 V다. 그러면 I와 R은 뭐예요? 반비례 관계잖아요.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4, 5학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죄송하고요. 어떻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항은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에 반비례하는 거죠. 전압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한다. 틀렸죠? I는 R분의 V에서 IR은 V이기 때문에 V하고 전압과 전류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 그런 게 틀린 거예요. 전압 단위는 볼트로 쓰고 전기 흐름은 전류라고 하며 암페어를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리고 정답입니다. 19번입니다. 엘리베이터 보상수단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해당되는 걸 물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인장 또는 튀어오름 방지 장치의 설치 상태입니다. 바닥 개구부 낙하 방지, 아까 이거는 풀리실이라고 봤죠. 점검문의 설치, 이것도 풀리실이고, 양중령 지지의 고려대 허용 하중 표시, 이건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모든 지문들을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지금 튀어오름 방지 장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 요 밑에 있는 요게 보상체인이에요. 보상체인. 이 평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위해서 보상체인. 이게 높이 올라갈 때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 보상체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력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장력 풀리, 텐션 풀리라고 하며 이게 튀어오름 방지 장치입니다. 지금 여기서 뭘 물었죠? 묻는 게. 어떻든 보상 체인과 튀어오름 방지 장치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 하는 걸 봐두시고요. 묻는 게 뭘 물었는지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 보상수단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해당되는 것은 인장 또는 튀어오름 방지 장치 설치 상태를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죠.
바닥 계급위의 추락 방지는 어디를 보라? 기계실이나 풀리실 등의 안짓을 보면 되고, 점검물도 승강로 점검구도 있고 또는 풀리실의 점검문도 있죠. 양중용 지디의 고리 허용화 중 표시, 기계실에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성비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보상수단의 점검사항은 1번이다. 즉 보상러프 보상체인 관련 점검. 그래서 그 1번이 요거라는 거죠. 인장 또는 티오름. 인장은 팽팽한 정도, 티오름의 방지장치 설치. 이게 뭐냐면 보상수단, 보상체인과 관련되는 것이다. 보상체인이 어디에 걸려있는 거는 그림으로 보셨죠. 20번입니다. 나사의 종류 중 정밀기계 이송 나사에 사용되는 건 무엇이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보올나사라는 겁니다. 정밀기계 이송 나사, 주로 CNC 그런 데 쓰는 것이 바로 이제 보올나사예요. 보올나사가 어떻게 생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올나사는 나사축과 너트 사이에 볼베링을 넣어서 구름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마찰이 적고 마모가 적기 때문에 공작기계 CNC 정밀기계에 사용됩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요게 보올나사예요. 보올나사. 이 축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와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가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즉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걸 돌리면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CNC 공작기계의 테이블로 사용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요 베어링이 뭐다? 이게 보올나사예요. 보올나사. 그래서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볼이 굴러 이동해서 마찰이 적고 위치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보올나사다. 그래서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사각나사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거칠지만 큰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클나사는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미터 가는 나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미터 가는 나사. 그래서 보올나사가 뭐다? 정밀기계 이송용이다. 뭐를 요 T탭을 요걸 이동시키는데 정밀하게 이동시키고 소리 안 나고 요 가운데가 요런 게 보올나사가 들어있다. 그래서 나사의 종류 중 정밀기계를 이송하는 이송나사 그러면 보올나사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